피지 않은 화살. 1944년 1월 7일 금요일. 키티, 나 좀 봐, 바보같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태까지 잊고 있었구나.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에 다닐 때 나는 카렐 삼손과 가까웠어. 그는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작은 어머니네 집에서 살고 있었어. 카렐이 사촌인 로비는 날씬하고 멋진 소년이어서 꼬마 익살꾼 카렐보다 귀여움을 받았지만 나는 아무래도 카렐이 좋았어. 우리는 늘 단짝이 되어 오랫동안 함께 지냈지만 단지 그뿐. 내 사랑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어. 다음으로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이 페트였단다. 나는 어린 마음 그대로 그에게 열중했어. 그도 나를 퍽 좋아하여 우리는 여름방학 때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지냈어. 그는 흰 무명옷을 입고 나는 짧은 여름 드레스를 입고 손을 잡고 함께 거리를 거닐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여름방학이 끝나자 그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 우리는 학교에서 만나 함께 돌아오곤 했지. 페트는 성실하고 침착하고 영리한 얼굴을 한 날씬하고 키가 큰 소년이었어. 그의 머리는 검고 눈은 고운 갈색이고 붉은 볼에 코는 뾰족했어. 웃으면 장난꾸러기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것이 견딜 수 없도록 마음에 들었어. 나는 방학 동안에 시골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페트는 이사를 가버리고 그가 살던 집에는 그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 그 애가 페트에게 나를 짓부린내 나는 말괄량이 계집애라고 해서 페트는 날 버린 모양이야. 나는 페트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 단념할 수가 없어 그의 생각을 돌이키려고 해보았지만 페트는 자기와 같은 또래의 계집애와 놀면서 나와는 길에서 만나도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았어. 그래도 그를 잊을 수가 없었어. 유대인 학교에 입학하고는 나에게 반한 남학생들이 우리 반에 많이 있었어. 나는 재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쭐해지기도 했지만 그저 그뿐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어. 그 후 해리가 나에게 열중했지만 이미 말한 것처럼 나는 두 번 다시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 세월은 모든 상처를 씻어준다는 말이 있는데 옳은 말이야. 나는 페트의 일을 잊고 또 그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나 그의 추억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도 강하게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야. 다른 여자친구들에게 질투를 느끼거나 그가 싫어지거나 한 것은 역시 그를 잊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니? 오늘 아침에 나는 내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 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그를 한층 더 사랑하게 된 거야. 지금에야 나는 페트가 나를 젖버린내 난다고 생각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래도 그가 나를 완전히 망각 속에 묻어버렸다면 슬퍼지지 않을 수 없어. 꿈에서 본 그의 이미지는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가슴 속에 페트와 같은 흔적을 남길 수는 없을 거야. 나는 꿈에 완전히 매혹되어 버렸어. 아빠가 아침 키스를 했을 때 나는 아빠가 만일 페트라면 하고 소리칠 뻔했어. 나는 종일 페트를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끊임없이 되뇌었어. 지금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끝까지 살아서 이 밀폐된 곳에서 벗어나 페트 앞에 나타날 수 있을 때 그가 나의 애정에 찬 시선을 보고 안내 내가 알기만 했더라면 진작 너한테 달려왔을 걸 하고 말해주도록 하나님께 빌어야겠어.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이 전과는 아주 달라 보이는구나. 눈은 맑고 뺨은 몇 주일 만에 붉은 빛을 띠고 입술은 촉촉이 물기를 머금고 젖어 있어. 난 행복해 보여. 그렇지만 내 표정엔 어딘지 쓸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입가에는 웃음이 떠올랐다간 이내 사라져버려. 난 행복하지 못해. 페트가 나와 같은 기분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도 나는 나를 응시하는 페트의 빛나는 눈, 볼에 닿은 페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볼의 감촉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 페트. 내 어찌 그대의 모습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대를 대신할 사람은 없어요. 난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에게 바치는 사랑은 너무나 커서 이제는 가슴 속에 묻어둘 수가 없어요. 분명 가슴을 박차고 나와 악귀처럼 미친 듯이 날뛸 거예요. 일주일 전, 아니 어제라도 누가 남자친구들 중에서 결혼 상대로 누가 제일 적당하냐 하고 묻는다면 나는 모르겠어요 하고 대답했겠지만 지금이라면 페트예요. 나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전부 그이한테 바치겠어요 하고 외치겠어. 그가 이 말을 듣는다면 내 뺨을 어루만져 줄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것뿐일 거야. 전에 가족들이 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아빠는 나에게 아직 어려서 모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알아. 지금 내게 페트보다 더 그리운 사람은 없어. 나의 페트. 안내.
44년 1월 12일 수요일. 키티. 엘리는 2주 전부터 다시 출근하고 있어. 그리고 미프와 헤크만 소화불량으로 이틀 동안 일을 쉬었고, 나는 요즘 댄스와 발레에 열중해서 매일 저녁 열심히 스텝을 연습하고 있단다. 나는 하늘빛 패티코트로 레이스가 달린 최신식 댄스복을 만들었지. 목엔 리본을 두르고 허리에는 타이를 메고 핑크색 리본으로 강조해 주었어. 운동화로 발레용 구두를 대신해보려 했지만 헛수고였어. 나의 굳은 근육은 춤에 단련된 근육처럼 부드럽게 움직여주기 시작했어. 가장 힘든 동작은 마루에 앉아 양손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야. 이 동작을 하려면 나의 약한 엉덩이가 아프지 않도록 밑에 쿠션을 깔아야 해. 은신처의 식구들은 모두 구름 없는 아침이란 책을 읽고 있어. 엄마는 젊은이들의 문제점들이 담겨 있어서 퍽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셔. 나는 마음속으로 엄마는 먼저 우리 집안 젊은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고 빈정대 주었지. 엄마는 우리, 즉 부모와 자식들 사이의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는 거야. 분명히 엄마는 언니만 보살펴주고 있지만 언니는 나만큼 복잡한 경험에 부딪히거나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야. 내가 이런 것을 엄마한테 항변하면 엄마는 당황하고 태도를 바꾸려고 하겠지. 그러나 나에게는 역시 마찬가지일 테니까 차라리 엄마를 괴롭히지 않고 두겠어. 엄마는 나보다는 언니가 훨씬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 언니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예전과는 달라. 정말 친구같이 되었어. 나에게도 어린애 취급은 하지 않아. 나는 야릇하게도 남의 눈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단다. 그럴 때면 나는 남의 일을 생각하듯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생애를 더듬어 보곤 하지. 이곳으로 옮겨오기 전에는 사물을 분석해서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간혹 나 자신이 가족과 아무 관계가 없는 듯 느낄 때가 있었을 뿐이었어. 그리고 곧잘 고아처럼 행동해 보기도 했고 다음엔 억지로 자신에게 다정해져 보려고 몸부림친 시기가 있었어. 아침마다 누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발수레의 주인공이 엄마여서 굿모닝 하고 인사해 주기를 바랐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엄마에게 다정한 굿모닝 키스를 하면 엄마는 싫은 표정을 지으셨지. 그러면 나는 호의를 짓밟힌 실망을 되씹으며 학교로 가곤 했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엔 엄마에게는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집에 도착하면 즐겁게 떠들어대지만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서 가방을 안고 방에서 나오지. 이제 엄마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리라 결심도 해보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야기하고 싶은 게 태산 같아서 결심은 무너지고 나는 일하고 있는 엄마 옆에서 수다를 떨게 마련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계단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말아. 그 뒤 세상은 점점 뒤숭숭해져서 너도 알다시피 이 모양이 되었어. 이제 신은 나에게 페트라는 위안자를 보내주셨나 봐. 나는 내 목걸이를 꽉 움켜쥐고 키스하며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래도 좋아요. 페트는 내 사람이고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나는 모든 고통을 참아내겠어. 누가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겠니? 않네. 44년 1월 15일 토요일. 키티. 너에게 우리의 말다툼이나 불화에 대해 세세히 적어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선 다만 우리가 버터나 고기 따위를 적당히 분배해서 감자 프라이를 했다는 정도만 이야기하겠어. 오후 4시쯤이 되면 저녁을 기다리다 못해 텅 빈 뱃속을 달래느라고 우리는 간식으로 빵을 먹어. 엄마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구나. 엄마는 클라리스에게서 설탕을 받았어. 판단 아주머니 생신에는 이런 식의 호의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 시대 가족들이 시샘을 하고 있단다. 그러나 서로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며 상대방을 괴롭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키티, 우리는 말다툼에는 이제 진력이 났어. 엄마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 동안 판단신의 가족을 보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푸념을 하셨어. 다른 사람들과 한 집에서 오래 살면 당연히 말썽이 생기는 법인지 아니면 우리가 재수 없는 제비를 뽑은 것인지 인간은 이토록 이기적이고 인색한 것이 천성일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는 실증나도록 배워왔어. 우리가 서로 싸움을 하든지 자유가 충만한 신선한 공기를 그리워하든지 상관없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구나.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알차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하고 있어. 오늘은 그만 설교투가 되었지만 사실 이런 환경 속에서 견디다 보면 나는 바짝 마른 콩깍지가 될 것만 같아.
나는 진정한 젊은 여자로서의 생활을 갖고 싶어. 안내. 다음은 잘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44년 1월 22일 토요일. 키티. 사람은 어째서 자기들의 진실한 감정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걸까? 다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왜 나는 마음에도 없는 태도를 꾸며야 할까? 우리는 왜 서로 믿지 못할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끔은 가족에게까지 자기 본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난밤 꿈을 꾸고 나서 나는 훨씬 고독한 존재가 되었어. 판단 아저씨 아주머니에 대한 태도까지 변했다는 걸 알면 너도 놀라겠지. 난 갑자기 모든 말다툼과 싸움을 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어서 전처럼 편견을 갖지 않게 됐어. 난 모든 생각을 새로 뜯어고치고 철저하게 문제를 파헤쳐서 젊은 사람은 언제나 나쁜 것만을 배운다는 말처럼 되지 않으려고 해. 나 자신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과장된 것인지 알아낼 거야. 그래도 그들에게 실망한다면 나 역시 엄마 같은 태도를 취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먼저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려고 애쓰겠지. 나는 아는 척 하는 계집애란 소리를 듣더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토론된 모든 문제를 판단 아주머니와 끄리낌 없이 이야기해 볼 생각이야. 그리고 나 자신은 중립이라고 주저앉고 선언할 거야. 우리 집에 반기를 들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부터는 동정심 없는 욕은 쓰지 않을 거야. 오늘까지 나는 무척 고집쟁이였어. 언제나 판단신의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싸움의 원인을 따지자면 우리가 옳겠지만 치성이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사귈 때는 좀 더 판단력을 가져야 해. 내겐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보람있게 쓸 작정이야. 안내. 44년 1월 24일 월요일. 키티, 나에게 조그만 일이 일어났단다. 사건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흥미있는 일이야. 전에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누가 성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내면 신비스럽기만 했어.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는 대개 속삭이듯 주고받게 마련이었고 누군가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엔 웃음거리가 되었지. 나는 이것이 이상해서 왜 사람들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비밀스럽고 더러운 것처럼 취급할까 하고 생각했어. 그렇다고 떠들어댈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나는 되도록 침묵을 지키고 가끔 친구들에게 슬그머니 물어보는 정도였어. 내가 성에 대한 것을 조금 알게 되어 엄마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엄마는 안내야, 주위에 둔다만 이런 말은 남자친구들과 하면 안 된다. 남자애들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도 대답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어. 물론이지요. 알고 있어요. 하고 대답한 것을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그때는 그뿐이었지. 우리가 이곳으로 옮겨왔을 당시 아빠는 내가 이미 엄마에게서 들은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밖에 책이나 어른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를 통하여 성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어. 페트 판다는 다른 어린애들처럼 한두 번 넌지시 이런 얘기를 꺼냈지만 나에게 말을 시키려고는 하지 않았어. 판단 아주머니는 페트에게 성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아저씨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분명히 아주머니는 페트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모르고 있을 거야. 어제 언니와 페트와 나 셋이서 감자를 벗기다가 보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다. 우리는 아직 보쉬가 앙컷인지 수컷인지조차 모르고 있잖아 하고 내가 말했더니 보쉬는 수컷이야 분명히 하고 페트가 대답했어. 나는 웃음을 터뜨렸어. 어떻게 수컷이 새끼를 베니? 희한한 일이구나. 페트와 언니는 터무니없는 착각에 웃고 말았어. 2달 전에 페트는 보쉬의 배가 불러옴으로 곧 새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거든. 그런데 보쉬의 배가 부른 것은 알고 보니 뼈다귀를 잔뜩 훔쳐먹었기 때문이었어. 새끼를 뺐다면 그렇게 빨리 배가 불러올 수는 없잖아. 정말이야, 나하고 같이 가봐. 전에 보쉬를 데리고 놀다가 그놈이 수컷이란 걸 알아냈어 하고 페트가 변명하듯 말했지. 나는 호기심에 끌려 페트와 같이 창고로 내려갔어. 그러나 보쉬는 손님이 찾아왔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어. 우리는 잠깐 기다리다가 추워서 그냥 올라오고 말았어. 오후에 나는 페트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었어. 나는 용기를 내어 조심조심 창고로 따라 내려갔어. 페트는 테이블 위에서 보쉬를 저울대에 달아버리는 중이었어. 어이, 보쉬를 보러 왔니?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고양이를 득습 잡아놓고 목과 발을 눌렀어. 이게 요놈의 수컷 생식기야. 이렇게 듬성듬성 털이 났지.
저것이 학문. 고양이는 발을 허공에 버둥거리면서 다시 일어섰어. 다른 남자애가 수컷의 생식기를 보여주었다면 나는 두 번 다시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나 패터는 그런 거북한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를 대할 수 있었어. 우리는 얼마 동안 보시를 데리고 떠들다가 창고 문쪽으로 걸어 나왔어. 나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책을 봐. 넌 어떻게 하니? 하고 내가 묻자. 그래? 난 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버지는 경험이 많아서 나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 했다. 계단을 올라가자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 이런 이야기는 여자친구에게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니? 나는 엄마가 주의시킨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들떠 있었던 거야. 야릇한 기분이 나를 떨리게 하던구나. 그러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롱짓거리로 빗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젊은이, 물론 이승인, 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패트는 정말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 그는 나에게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성에 대한 질문을 할까? 그것을 알고 싶었어. 안내. 44년 1월 28일 금요일. 키티. 나는 요즘 우리 가게의 족보와 왕실의 가게에 대한 계보학에 몰두하고 있어. 누구든 이 방면의 공부를 시작하면 완전히 과거의 흐름 속에 빠져버려 파묻혀서 점점 신선하고 흥미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공부도 부지런히 계속하고 있어. 라디오의 가정영어 강좌를 듣고 일요에는 스크랩한 영화배우 사진들을 들여다보지. 클레라르 씨는 월요일마다 영화와 연극이라는 잡지를 사다 주셔. 이곳 식구들은 이런 잡지를 사는 것이 낭비라고 투덜거리지만 내가 어떤 영화에 어떤 배우가 출연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맞히면 모두 놀라는 표정이야. 휴일날 남자친구와 곧잘 영화 구경을 다니는 엘리는 나에게 매주 새로운 영화 제목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나는 그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 이름이나 그 배우에 대한 평을 단숨에 짓거리고 말아. 엄마는 나에게 영화의 줄거리나 배우 이름이나 평을 다 알고 있으니 넌 이젠 영화 구경을 갈 필요가 없겠다고 말씀하셨지. 헤어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내가 색다른 헤어스타일로 바꾸면 모두 신기한 듯 쳐다보면서 어떤 글래머 배우를 모방한 것이냐는 표정이야. 내가 내 방식으로 고쳤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아.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바꿨다가도 이상해하는 시선을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욕실로 들어가 본디대로 고쳐버린단다. 안내. 44년 1월 28일 금요일. 키티. 너는 아마 지루하고 상투적인 뉴스를 풀밭 위에 놓은 한가로운 소처럼 되새기다가 이제는 지쳐 길게 기지개를 펴고 안내가 싱싱한 뉴스를 들려주지 않나 하고 기다리겠지? 너가 따분해 하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캐캐묵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늙은 소들 사이에 끼어 앉아있는 나의 입장이 되어버리구나. 식사 때에는 정치 정세나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면 엄마나 판단 아주머니가 몇 번이나 들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항수에 잠겨 꺼내기 마련이야. 그렇지 않으면 DCLC가 경주마나 찌그러진 보트 이야기, 4살짜리 아이가 수영한 이야기, 신경질적인 환자 이야기를 꺼내지. 누가 무슨 말을 꺼내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야. 어떤 농담을 해도 이야기하는 당사자만이 자기의 기지에 도취하여 웃을 뿐이야. 사실 이런 답답한 세계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화제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 그래도 어른들이 코프아이스 씨나 행크나 미프에게서 들은 뉴스에 제멋대로 첨삭을 가해서 신기한 듯 떠들어대지만 않는다면 참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되풀이 듣고 있으면 틀린 점을 지적해 주고 싶은 충동을 테이블 밑에서 내 팔을 꼬집어가면서 억눌려야만 하는 때가 많아. 코프아이스 씨나 행크 씨가 즐겨 이야기하는 화제는 숨어 사는 사람들이나 반나치 지하운동에 관한 것들이야. 그들은 숨어 사는 사람들에 대한 흥미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교묘하게 피신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쾌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지하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적당한 은신처를 물색하거나 은신처의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자유 네덜란드라는 종류의 단체는 많이 있어. 이들이 남을 구제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은 숭고한 거야. 우리의 원조자가 그 훌륭한 예야. 그들은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는데 무사히 안전한 지대까지 이끌어 주기를 빌겠어.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현재 지명수배 되어 있는 숱한 사람들과 같은 운명에 떨어지겠지. 우리가 그들의 생명에 관계되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지만 그들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어. 그들은 매일 은신처로 올라와서
남자들에게는 사업과 정치에 대한 뉴스를, 여자들에게는 식량과 전시의 어려움에 대한 해설을, 아이들에게는 신문과 책에 대한 얘기를 해준단다. 그들은 되도록이면 명랑한 얼굴을 하고 우리 생일이나 국경일엔 꽃이나 선물을 가져오며 우리를 힘껏 도와주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혹은 반나치 지하운동으로 용감히 싸우고 있지만 우리의 원조자는 그들의 명랑함과 애정을 무기로 영웅심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대개 사실이야. 코프하우스 씨의 말에 따르면 이번 주에 겔드란드에서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한 팀은 전부 지하 운동가로 편성되어 있었고 다른 팀은 경찰팀이었다는 거야. 또 힐버섬에서는 새 배급표가 교부되었는데 숨어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배급품이 전해지도록 관계 담당자는 어느 일정한 시간에 와서 다른 조그만 테이블에서 배급표를 받아가라고 지시했다는 거야. 물론 이 같은 대담한 모험은 독일군에 발각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겠지. 안내. 정말 다양하게 운동을 했네요. 각자의 위치에서. 44년 2월 3일 목요일. 키티. 곧 상륙작전이 있으리라는 흥분은 전국에 고조되어 있어. 너가 만일 이곳에 있다면 독일군의 준비 태세에 대한 낌새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고 너가 웃어버린다면 물론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겠지. 모든 신문은 상륙작전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고 영국군이 네덜란드에 상륙하면 독일군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 저지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홍수작전을 쓸지도 모른다고 보도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이와 같은 기사와 함께 홍수작전으로 침수될 지역이 명시된 지도까지도 나와 있어. 이 지도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대부분이 침수되는데 문제는 지면에서 물이 1m 이상 올라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야. 우리의 의견은 가지각색이야.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없으니까 물속을 걸어 나갈 수밖에 없어. 그건 안 되지. 헤엄쳐서 건너야 해. 수영복을 입고 캡을 쓰고 물속으로 헤엄을 쳐서 나가면 아무도 우리가 유대인인 줄을 모를 거야. 바보 같은 소리. 쥐가 다리를 깨문다고 해서 여자들은 헤엄을 치지 않을 게 뻔해. 이렇게 말한 건 물론 남자. 이때 누가 제일 큰 금속성 외마디 소리를 질렀는지 알겠어? 어쨌든 우리는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어요. 홍수가 나면 창고는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지금도 흔들흔들한데. 자, 농담은 그만두고 우리 보트를 구합시다. 그따위 귀찮은 것은 필요 없어.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다락방으로 가서 나무 괴짝을 하나씩 들고 나와 수퍼 국자로 적고 나가면 돼. 난 중말을 타겠어. 난 어렸을 때부터 중말을 잘 탔거든. 대죽자입니다. 헨크 판 산터는 그럴 필요도 없지. 그가 마누라를 등에 업을 끄고 그러면 업힌 사람은 중말을 탄 것 같을 테니까. 키티, 이건 조잡한 아이디어가 아니겠어? 이런 농담은 태평스럽고 재미있지만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야. 둘째 문제는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독일군이 암스테르담에 철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야. 우리도 암스테르담에서 떠나지 뭐. 변장을 하고 말이야. 떠나서는 안 돼.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해. 독일군은 네덜란드 국민을 전부 독일로 끌고 갈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죽는 거야. 사실이야. 여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여기 숨어 있어야 해. 코프하이스 씨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자고 합시다. 담요만 가져오면 마루에서 모두 잘 수 있거든. 미프나 코프하이스 씨에게 일러 놓아야겠어. 옥수수는 16파운드 남았는데 더 주문해야겠어요. 헨크에게 부탁하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제비콩이 16파운드, 강낭콩이 10파운드가량 남았어요. 채소 통조림은 50개는 남았을 거예요. 여보, 남은 식량을 자세히 알아보구려. 생선 통조림이 10개, 밀크가 40통, 가루 밀크가 10kg, 기름이 3병, 버터가 4통, 고기가 4통, 딸기잼이 2병, 토마토가 20병, 납작보리가 10파운드, 쌀이 8파운드. 이 정도예요.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손님들이 올 게고 당신이 매주 식량을 체크해 보구려. 그래야 분명히 알 수 있을 테니까. 석탄이나 장작이나 초는 넉넉하지. 사정이 점점 험악해지면 다락방 앞뒤에 한 사람씩 보초를 섭시다. 그건 그렇고 물이나 가스나 전기가 없어지면 식량이 남아있어도 소용이 없잖아. 그러면 난로에서 요리를 하지요. 물은 걸러서 끓여 먹고 큰 병은 비워서 물을 받아두면 돼요. 나는 온종일 이따위 지리멸렬한 이야기만 들었단다. 상륙작전뿐 아니라 기아, 죽음, 폭탄, 소화기, 슬리핑백, 유대인 증명서, 독가스 등 어느 것도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야. 은신처의 신사 양반들은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다음은
그들 대화에 의해 S는 은신처 신사들이고 H는 행크 이렇게 적어놨네요. S는 은신처 신사들이고 H는 행크. S. 독일군이 철수할 때 네덜란드 국민을 전부 끌고 가지 않을까? H. 불가능한 일이에요. 독일군은 그럴 만한 기차가 없어요. S. 기차? 아니 독일군이 민간인들을 기차에 태울 줄 아나? 어림도 없어 걸어가게 할 거야. H.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당신들은 어두운 면만 보고 있어요. 독일군이 민간인을 독일로 데려가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S. 괴트벨츠가 우리가 철수할 때는 점령국의 문을 모조리 닫고 가겠다. 고 말한 것을 자네는 모르나? H. 그들은 되는 대로 마구 떠들어댄 것뿐이죠. S. 자네는 독일군이 그토록 인간적으로 나올 것 같은가? 그들은 우리가 망하면 잡아놓고 있는 놈들도 모두 다 끌고 가겠다. 이런 배짱이야. H.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신에게 맹세코. S.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아무도 운명이 눈앞에 닥쳐올 때까지는 모르는 법이거든. H. 그렇지만 당신들은 아무 확정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믿고 계신 것 아니에요? S. 우리는 모두 경험했거든. 처음에는 독일에서, 다음에는 여기서. 자네는 요즘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나? H.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국이나 러시아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선전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고 있거든요. 선전하기 위해. S. 그렇지 않아. 영국 방송은 어느 때나 진실을 전해줘. 설령 과장한다 치더라도 사실만 말해도 비참한 것이거든. 평화를 사랑하는 몇백만의 국민들이 폴란드나 러시아에서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독가스로 쓰러져 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자네도 부정하지 못할 거야. 너에게 이런 이야기는 그만두겠어. 나는 굳게 침묵을 지키고 이런 소동과 흥분의 와중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어. 살면 다행이고 죽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니?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지구는 계속해서 돌고 세월은 흘러가겠지. 모든 것이 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 운명에 저항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잘 되기를 빌면서 공부만 할 뿐이야. 안내.